시청자 여러분, 신의 손의 식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홍대선 작가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상임 변호사입니다. 네,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좀 세게 해주세요. 천만 유튜버. 이제 우리 홍 작가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메디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라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 책을 기획하고 네, 이 책을 쓴 저를 포함해서 박기태 변호사 포함해서 공저자들을 모아서 이 기획하고 이거를 한 분이 사실은 서상임 변호사. 지금 우리는 보통 설계자는 뒤에서 안 나오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공개합니다. 어떻게, 네. 어떤 의미에서 이걸 기획하시게 됐어요? 제가 저희 책에 이제 뭐 써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사건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뭐 그게 사실 좀 정치적으로 좀 첨예한 사건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사건 담당인 검사가 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집요하게 이제 엮으려고 막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이제 사태를 겪고 사실 제가 이제 검사하고도 굉장히 심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네. 문제 때문에 뭐 거의 검찰청에서 주먹 따짐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런 오. 상황이 좀 있어서 뭐 인권위도 뭐 제가 뭐 이슈 제기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나,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의 이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예, 저희 메디치에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네. 제가 그 대북 송금 사건의 이제 이화영의 이제 변호인이었고요. 오. 그래서 사실 어제 토론 잠깐 봤지만, 예.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어제 토론에서도 굉장히 엮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변호인 입장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사건과 이제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요. 와, 여러분 이거 완전히 저한테 특종인데요. 어저께 토론에서도 사실 물고 늘어진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공격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인행이 컸습니다. 요거 이따가 잠깐만 맛보기로 해주세요. 저 진짜 이 사건의 변호인을 이렇게 처음 만난다는 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가 우리 변호사님이 메디치 책을 낼 자격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어떻게 보셨는지 시청자분들. 자, 일단 우리 홍 작가님. 네. 어제 토론 총평이요. 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봤는데 그쵸. 사실 생각보다 뭐가 없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국힘 경선 토론이 네. 굉장히 자극적이었거든요. 아. 막 키높이 구두를 해명하라 막 이러면서 뭐 가발 아니냐 막 진짜 완전 진짜 예능 같았어요. 거의 막 진짜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토론 형식 자체가 좀 이렇게 끝까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은 좀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다 막았죠. 예, 그리고 대선 토론을 하면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인 패턴은 두 사람 중 가장 유력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될랑 말랑 이런 거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한 사람과 당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세 사람이 네. 예,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자기 존재감 어필을 위해서 뭐 나쁜 말로 하면 최대한 물어뜯고 예, 하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방어를 하는 계속 이제 한 명은 미래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좀 그래서 이렇게 딱 1대1 충돌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저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네. 토론회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토론회는 보통 이제 그 정책을 먼저 기획하고 그다음 메시지 전략을 짜고 그다음 토론을 코칭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파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 검토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사실 그때 말 실수한 게 또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론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장 운영팀까지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다들 이제 준비되신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후보님들은 좀 부족함 좀 보였다는 거고요. 저희 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이재명 이제 후보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책과 관련돼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우리는 국민 채무만 늘어났더라.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JTBC에서 한번 찾아봐서 이제 조사했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부분이었고 제가 또 미국 변호사기도 해서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데이터로도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부채가 8.6% 정도 이제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미국은 42%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은 사실은 지원금은 진짜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랜트라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 그냥 주는 돈. 그리고 뭐 식품 지원 당연히 주는 돈, 임대료도 그냥 줍니다. 예,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중에 뭐 실제로는 뭐 그 실제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문을 못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문을 못 연 거에 대한 이제 보상금, 운영 지원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주는 돈들이 굉장히 많고 금액도 큽니다. 뭐 120억 이상씩 되고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빌려줍니다. 예, 네. 갚아라.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선진국들하고 너무 비교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이제 뭐 좀 상기시키는 그런 멘트를 한번 하신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진짜 보수 이재명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억울한 점이 나오거든요. 억울.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가는 선진국들은 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자라는 그런 당연히 상식적인 제안을 하면 어쨌든 그것은 또 준다? 또 퍼준다? 포퓰리즘? 종북좌파? 그다음에 그렇게 포퓰리즘 퍼주기를 해서 망한 나라들 베네수엘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재명 몰아가기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사실 누구는 해야 되는 말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이분은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비난을 당하고 또 그런 이미지가 고착되고 항상 이런 패턴이 지난 한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뜯기는 좀 안타까운 장면. 아니 어제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전문적인 막 경제 이론과 학파를 등장시키면서 네. 아까 말한 베네수엘라 저쪽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의 이미지 다 끌어내갖고 무언가를 잔뜩 얘기하고 휘르륵 사라져버리는 느낌. 아 근데 심지어 코로나는요 저희 알잖아요. 홍남기 부총리 맞지요? 돈 쓸 거 없다고 했던 분명히 그랬는데 다음 정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그냥 추경으로 돈 쓰시라고 돈 내놓고 이게 참 그 당시 이랬던 사람들 얼마나 그걸 듣고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저는.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이 각자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힘을 좀 받고 새 정부가 출범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될 거라면 최대한 많은 득표율을 올리겠다. 그만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국힘 같은 경우는 국힘 아직 안 죽었어. 요거를 증명해야 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자기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 대선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내가 지난 대선에서 벌써 얼마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도 예, 대한민국 그 노동운동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득표율은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와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록 조금 왜 토론을 저런 식으로 해? 이런 평가를 받더라도 존재감 어필을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물어뜯고 치고 빠지기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치사해 보일 수도 있는 토론 전략을 갖고 온 게 본인에게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진짜 보수 이재명이 진짜 보수야 할 정도로 지금 계속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거 이따가 잠깐 말씀하고 어저께 토론에서 보수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의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혹시 확 느낌이 있었다면? 네, 느낀 점은 항상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 역시 저희가 이제 책에 썼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성장과 분배를 항상 쌍으로 놓고 이제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장만 있을 수도 없고 분배만 있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분배주의자로 몰아가는데 분배가 있어야 사실 성장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장이 돼야 다시 뭐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해서 다시 분배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성장 분배가 언제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한 후에 이제 갑자기 덜컥 선진국에 진입하는 과정을 보면 언제나 성장과 분배가 쌍을 이뤘거든요. 가령 가장 그 고도의 성장주의자처럼 우리가 마치 느껴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료보험 이분이 설계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의료보험 중에 가장 사회주의적인 축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새마을운동 같은 거 보면 군사주의적이고 집체주의적이고 그렇죠. 민족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사회주의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흑묘백묘처럼 이 성장과 분배의 쌍을 이루는 순환을 위해서는 모든 것도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이게 우리나라 전통의 실용보수 아닌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 책을 쓰게 된 건데 바로 그 말씀을 어제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실제로 저희 캠프 내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제 그 회의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이제 실제로 회의록의 제일 앞에 있는 게 성장과 균형입니다. 그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큼 예. 사실 어제 이게 2시간 동안 토론이라서 사실 또 이제 그런 공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구체적인 걸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건 사실은 그 부분이 실제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관세 정책 같은 경우 이제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또 이제 물밑에서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런 걸 이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뒤에서는 사실 거의 한 뭐 그 단일 소주제에 대해서만 거의 100페이지 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내용을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까지 플래닝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한 이제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 특징이 점진적 개혁입니다. 네. 점진적. 그러니까 급격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사회를 바꾸겠다. 그래서 어제 그런 뭐 공격을 좀 받으시더라고요. 왜 바로 바꾸지 않느냐? 예, 왜 바로 그쵸. 도입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방향 제시는 했지만 바로 진행할 수가 없다. 점진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실용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결과를 중시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얼마나 중시하냐면 사실 이분이 그 공약 달성률이 이제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죠. 성남시장 때 94.1% 달성하셨고요. 이제 그 경기도지사는 81% 넘게 달성하셨는데 이건 거의 저희 메이저리그 4할 때 타자 출신이라서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이게 전형적인 행정가입니다. 사실 초선 의원 출신이시죠. 사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12년간 이제 행정 경험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않는다. 예, 몇 번을 얘기하시죠. 예, 맞습니다. 나는 지키지 않는 약속하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런 분이 어제 많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바로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후보한테는 너무 좌파적이지 않냐. 네. 또 어떤 후보에게는 너무 우파적이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념을 딱 정해서 이념대로 현실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는 어느 쪽에서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국난 상황인데 당장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도 우파적이고 중립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 역시 민주당이라서 좌파적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민주당인데 왜 이렇게 우파적이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말씀대로 정말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증명할 수 있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네. 예. 변호사님. 근데요. 저는 오늘 저자로 모셨는데 내부자세요? 뭐 지금 저자죠. 뭐 내부자. 아니 뭐 이렇게 뭉태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네, 오늘 제가 가슴이 좀 뛰고 있습니다. 참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만 해주세요.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 후보님께서 뭐 당신은 왜 몰랐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또 하나 빗대긴 하셨지만 그걸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수없이 밑에 기소가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그쪽에서 공격한 대로 왜 몰랐냐? 그 왜 모르는 건 사실 당연히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네,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진행 과정에서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또 저희 또 고객의 정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변호사로서 의무가 있어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사실 진행 부분도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사건 관련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살기 위해서 뭐
저희가 뭐 보통 이제 바이블에 보면 가롯 유다가 뭐 예수님도 뭐 그렇게 하신 뭐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뭐 진행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뭐 정말로 잘못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뭐 제가 이제 굳이 예수님 빗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혀 무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냥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뭐 사항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고 같은 것도 사실 안 된 건데 근데 이제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조사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 그냥 불어라. 그냥 이름 세 글자만 불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왜 이름 세 글자를 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뭐 많이 이제 지금은 저희가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름 세 글자를 부르라는 사실상 겁박에 다 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족들부터 막 사돈의 팔촌까지 다 털리는 건데 그러니까 다들 꼼짝 못하고 그냥 진실이 아닌 것도 말하고 뭐 심지어 저 변호사인 저도 뭐 모든 사건 수입 내역 같은 게 다 털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쵸. 예, 다들 이제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재명 후보님한테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원전 질문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환경단체 쪽 저희 지금 이 건물에 2층에 녹색경제 예 환경단체 분 들어와서 저희 입주민이신데 차기 정부는 기후 정부여야 한다. 네. 사실 글로벌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질문이 갔을 때 약간 그것도 보수 성향 정말 보수답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쓸 수도 있고 천천히.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안전만 얘기를 하셨고 비용 문제는 또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좀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또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느 시절에는 그거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현재의 의미에서의 정부의 역할 부분들 네. 탄소나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조금은 얘기하실 수 있었는데 왜 못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제 토론 형식상 예. 그 다른 후보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말을 끊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끊어버렸는데 실제로는 비용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지금 얼마지만 비싸지만 계속해서 집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다 보면 당연히 단가는 낮아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딱 끊기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아니 재생에너지 비싸고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잘 만드는 나라고 원전이 굉장히 싸고 효율적인데 재생에너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데 사실 좀 다르거든요. 중국산 태양광 수입하는 거랑 네. 재생에너지 하는 건 달라요. 이런 겁니다. 거기서 말을 딱 끊고 비싼 재생에너지 환경에 도움되고자 무리수를 둔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비실용적인 좌파 이미지로 딱 굳히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공격을 당한 건데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한 얘기는 원전 싸고 좋은 거 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초전력으로서 원전을 당분간 유지해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원전을 영원히 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탈원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 그 국정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박당하기 좋죠. 이런 겁니다. 지금 아무리 집안이 가난해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에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당장 대학 보내려고 하면 당장은 가정경제에 손해잖아요. 공장 가서 일해야지.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싸고 효율적인데 공장 가서 일 시켜야지. 왜 공부를 시켜? 하는 얘기가 얼핏 듣기에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 실제로 굉장히 이제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아니 현실적으로도 아니 핵 원전 부분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폐기물 처리장인데 지금도 그 행정기관들은 굉장히 첨예한 이슈입니다. 진짜 지자체별로 그 폐기장을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그쵸. 또 뭐 지역민들 당연히 뭐 난리 나죠. 그래도 그럼 이제 표에 민감한 지자체에서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원전이 아니라도 저희가 일반 쓰레기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미 해양 투기가 금지돼서 지금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다음 이제 방향으로 나가지 이제 막연하게 그냥 뭐 빌공에 그냥 약속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뭐 이름 두산중공업 같은 데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장기 플랜 안에는 재생에너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그럼요. 언제 중단한다라든가 그러니까 기업도 그런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하고 뭔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아닌 그렇죠. 과도기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다가 어느 게 더 많아지게 되다가 예. 궁극적으로는 더 안전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토론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지금의 좌우 갈등도 그렇고 이거 아니면 저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이제 국정 설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 방향으로 가겠다. 요 얘기를 하면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죠. 예. 어제도 뭐 그런 토론이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역대 민주당 후보의 토론 중에 발언 중에 정말 가장 보수적일 수도 있겠어요. 네, 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굉장히 좀 실용보수로서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실용보수가 지난 20년 동안 실용보수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정치에서 실종돼 있었잖아요. 네, 네. 예. 다시 복원됐는데 그게 국힘이나 오른쪽에서 복원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인 거죠. 그 저는 어제 그 김상우 의원 발언 보니까 5.18 관련해서 예. 그 이제 보수와 진보는 기능과 역할로 구분해야 된다. 기능과 예,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이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이나 어떤 그런 펑션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보수는 기본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지 않습니까? 반면 이제 진보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할론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이데올로기나 진영 논리로 보기에는 지금 사회 그런 이제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진짜 보수 이재명의 쓸모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오는 챕터의 일부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독후감 2편을 공유해 드렸는데 읽으셨지요? 네. 이 공교롭게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한 분은 PD 출신이었고 한 분은 대형 레거시 미디어의 편집국장 출신이신데 아주 그냥 순시간에 순삭 독서하시고 주말에 저한테 한 분은 주셨는데 와, 이 제목이 우리 지금 감독님 그게 좀 소개가 되고 있나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 프렌치스탁에 올라온 칼럼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이재명을 좋아하는가 물었을 때 이걸 읽으면 답할 수 있다. 또 한 분은 초월적 실용주의자 이재명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사용 설명서이니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 투표 전에. 굉장히 이게 이 책이 포지셔닝이 어딘지를 잘 설명해 준 책이었다고 보는데 이따 독후감 내용 중에서 좀 딱 와닿았던 부분 우리 책을 독자가 이렇게 읽었어 하는 대목을 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나는 이래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이유가 되는 문장을 이 책을 읽으면 자기가 말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그 편집국장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전 편집국장님의 이재명은 이 책에 따르면 초월적 실용주의자다라는 그 문장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초월이 무슨 뭐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초인, 뭐 슈퍼맨 그런 초월적인 실용주의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난 20년간 혹은 30년간 있어왔던 이 고답적인 정체된 좌우 갈등 논법이 있어요. 이념적이면서도 이념적이지 않은 그 고착된 논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벗어난 실용주의자라는 그것으로부터 거죠. 벗어난 의미의 초월.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관련해서 국힘의 손을 들어줬을 때 그 대표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그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경제 안보는 보수적으로 가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꼭 이념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 등소평이 말한 것처럼 흑묘백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가져다 쓰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진영에서 나오는 어느 진영을 위한 감수성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면 왠지 미국, 일본, 이승만, 박정희 뭐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성장 이런 거 보면 이제 보수의 카테고리 안에 있고 그리고 왠지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하면 왠지 진보의 카테고리에 있죠. 뭔가 여기는 좀 친중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반일, 독립운동, 그다음에 민족주의 이런 거는 이제 좀 민주당 계열. 근데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 갇혀 있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좀 나쁘게 말하면 동떨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 논법과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답적인 서로 싸우기 위해서 폭격전을 하는 그런 언어나 문장과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지금 바로 국가를 재건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 말만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점에서 이분이 초월적 실용주의자라고 했던 부분이 정말 제가 저희가 책에 쓰고 싶었던 문장을 본인이 대신 써주신 것 같아서 역시 유명. 네. 예, 역시 중앙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이다. 네. 엄청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실용적 보수주의라고 저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실용적 보수주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예전부터 아마 성남시장 처음 취임하셨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쾌활하시고 이제 사고가 더 이제 그 사고가 열려 있으셔서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어떤 방식의 어떤 차이가 무슨 중요하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실용적인 보수주의를 처음부터 이제 아마 견지해 오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초월적 실용주의자라는 말이 아마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들 계십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지금의 보수를 진짜 보수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를 자칭 보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사실은 보수적인 척을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그냥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그냥 굴러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로 정말 자전거가 멈췄고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다시 이걸 일으켜 세우려다 보니 뭐 부품이나 뭐나 다 빠져 있는 거죠. 나사 예. 빠져 있고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뭐냐면 자칭 보수의 민낯이 다 드러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보수 진영 인사들이 사실은 조갑제도 그렇고 정규제 그런 그 보수 진영의 큰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금 거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듯 하잖아요. 거의 많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마음 둘 데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마음 둘 데가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네.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예전부터 아마 주위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냥 도구다. 예, 본인이 그냥 활용해라. 예,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원하는 정책이나 방향이나 어떤 비전이 있으면 본인을 통해서 다 이루면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조인하셔서 또한 이제 이게 실용적 보수주의다 보니까 또 보수 진보를 아우르다 보니까 누구나 사실 의지가 있고 비전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예. 그런 아마 토양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 인사들도 계속 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지요? 뭐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 예. 추세로는. 예. 그게 왜냐하면 지금 보수주의자들 중에 좀 예민하신 분들, 네. 좀 지적이신 분들이 좀 감지를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전에 어느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했던 말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굉장히 가치 중심적이었다. 노동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딱 국익만 얘기하면서 바로 실무적인 얘기로 넘어간다. 무엇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도구로 이용해라. 항상 기능적인 얘기만 해요. 자기는 툴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실용보수적인 접근이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지난 20년 동안에는 실종돼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20세기를 연상케 하는 20세기의 어떤 보수 정말 어떤 긍정적인 정말 기능이 있었던 보수 집단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어떤 공명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계실 때도 이제 그 책상 위에 결제 문서 3개만 올려놓습니다. 보통. 예, 그분 스타일로 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마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나스닥에 상장한 이제 쿠팡 같은 그런 케이스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도 조직 내에 프로젝트 오너라 그래서 하나의 이제 담당자가 총괄해서 기획해서 맡아서 A부터 Z까지 이제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그 경영을 많이 해왔던 거죠. 행정에서도. 그래서 과감하게 위임하고 본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선대위도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쌓아놓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해주신 분은 그만큼 일 처리를 빨리 하고 잘한다는 이었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네요. 당신이 이걸 다 끌어안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사람에게 준다는 개념이죠. 네, 그렇지만 체크는 다 합니다. 그게 또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실제로 아마 하루 수면 시간이 2시간 아마 안팎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개별로 해서
그 아주 말단 담당자한테까지 직접 연락하셔서 네. 확인할 건 다 확인하고요. 와우. 예, 대신에 말씀대로 권한은 과감히 위임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만 확실하게 확인하겠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뭐 차기 정부 발걸 치실 분들은 각오 좀 하셔야겠습니다. 벌써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무서운 상황입니다. 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가장 대장이 2시간만 주무시고 일한다는데 어떻게 어떻게 엄청나죠. 예. 큰일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재명에 대한 쓸모를 다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네. 보셔야 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커밍아웃 하는 분들 때 늘어날 거로 보신다는 거지요? 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도 뭐 그런 추세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게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선 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유권자들도 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에 너무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라고 해보면 이 사람 의외로 보수적이잖아. 네. 의외로 안정적이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라고 이제 좀 그런 걸 발견하는 그런 추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조인하신 분 중에는 이제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셨던 김용남 의장님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은 이제 어떤 개혁신당이 제일 코어였고 어쨌든 거기는 이제 뭐 개혁 보수의 어쨌든 미래가 이제 기준석이라고 볼 때는 그걸 가만히 계셔도 이제 그 가장 코어에서 이제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이쪽으로 조인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DJ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예, 오늘의 IT 강국을 만든 DJ를 넘어설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인데 김용남 이제 의장님은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로 본인은 이제 합류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참 저희가 그 보수 빅텐트로 도는 보수 얘기하니까요. 설문 폴을 하나 올렸는데 뭐 좀 설문이라는 게 좀 약간 재미도 그런 걸 놓고 하는 거지만 왜 구애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홍준표 전 시장님 굉장히 강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어필을 하셔서 네. 저희가 뭐 차기 총리 이런 식으로 빗대서 한번 설문을 했더니 뭐 반응은 네. 뭐 예상대로지만 근데 이제 그 홍준표 그분은 말씀을 너무 이제 파괴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게 구애를 하는 건지 진심의 지지인지 아니면 본인을 대선 후보로 뽑아주지 않은 국힘에 삐지셔서 그런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국힘 경선 토론에서도 그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키높이 구두와 어떤 가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신 굉장히 독특한 토론을 보여주신 분이라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분은 그 국힘에 대해서 좀 화가 나 계신 상태인 것 같아요. 화가 나 계신 상태고 사실은 이분이 지금까지 평생 정치 생활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하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잖아요. 사실은 이래저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적인 감정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가 본인의 생각으로 어디까지가 진심의 신념이고 어디까지가 화가 나 계신 건지 솔직히 말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도 정치인이고 뭐 보통 이제 뭐 정치는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은퇴와 뭐 다시 이제 돌아오는 컴백을 이제 반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컨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정치인은 사실 본인들의 유권자를 투영하는 이제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TK 지역이 장난 아닙니다. 네, TK 지역이 지금 사실은 경북 지역의 두 번째 대통령 후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희 김문수 후보님도 이제 영천 출신이지만 지금 박정희 이후로 두 번째 경북 후보고 지금 다른 또 경북 지역 분들은 대구하고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정서. 네, 그리고 대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째 후보면서 상당히 본인들한테 뭐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후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사실 홍준표 시장님도 굉장히 좀 뭔가 통한 거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지지하는 지지층이 움직이는 걸 보고 본인도 지금 좀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지금 들었잖아요. 예. 설득됐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은 항상 자기 지지층, 이번 그 대구시장을 하면서도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지지층, 그 자기한테 표를 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분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를 반영해서 행동해 왔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의 달라진 스탠스가 네. 사실은 TK 지역에서 그 달라지고 있는 그 민심
여론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실제 TK에서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경남도지사하고 대구시장 이제 행정 경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유능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일 잘하는 거. 뭐 일 잘하면 사실 뭐 검증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로 이제 행정 전문가에 통하는 게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 TK에서는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30% 이제 벽을 아마 거의 돌파해서 이제 뭐 35%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까지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홍 전 시장님은 죄송하지만 일단 수사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프로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공익 그 삼총사 변호사님들 지금 강혜경 씨, 강혜웅장 변론하시는 분들 따르면은 거기 뭐 명태균 씨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털고 가져야 합니다. 지지해 주시면 감사한데 자. 책에도 사실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책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실제로 저는 응원 메시지를 이렇게 담을 줄은 이것도 누구 아이디어예요? 다 그 동네 분들이세요. 그 아이디어는 이 서상윤 변호사님 아이디어입니다. 이 연배는 책을 비슷한 거지요. 더 나이 드신 분보다는 다 3, 40대? 아니요. 그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젊으신 분도 있고 그 직업군도 굉장히 그 상이하게 다 다르신 분들. 이 책에 일단 응원 메시지를 직접 쓰신 분들. 예, 그분들이요. 그래요. 여기에 직접 TK도 지지합니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후기처럼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상의 이재명, 포퓰리스트, 종북좌파, 퍼주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재명을 가상의 이재명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씌워서 사실 허수아비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현실의 이재명은 검찰에 고초를 당하고 그러고 있고 사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민주당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우리 전형적인 민주당 정치인인 것만 같은 어느 정도 가상의 이재명을 또 지지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이제 그 뭐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께서 기획을 하실 때는 진짜 이재명을 드러내는 기획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급하게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왔고 제가 페북에도 썼고 했지만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을 반대하고 지지하는 건 본인들 마음이죠. 유권자들 마음이죠. 우리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뭐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지를 하든 반대하든 진짜 이재명을 알자, 드러내보자라고 하는 게 원래 본질적인 책의 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관찰자 시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 설명서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 스스로가 유세할 때 머슴을 뽑는 거라고 일할 사람 뽑는 거라는 말씀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보수 이재명을 읽으면 내가 도대체 이재명을 싫어했는데 뭘 알고 싫어했는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지 잘 모르겠어. 누구라도 다 사실은 이걸 읽으면 거기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근데 이게 뭐 한 번이 아니어서요.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탄핵을 하는 게 저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훌륭한 경쟁자가 나와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스러워 하는데 이것도 아닌 것이야. 마치 뭐 정해놓고 저 사람을 막 연구하는. 근데 이건 뭐 그분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판을 만들어 오는 경쟁자들의 잘못인 거지.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제는 유권자들이 혹은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알 때가 됐잖아요. 좋든 싫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분이 서울시장 했으면 이렇게 모르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눌러온 거 아닐까? 경기도는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서울 그렇기도 한데 경기도지사 생활을 이게 충분하게 이렇게 정치 상황상 충분하게 길게 하지 못하셔가지고 조금 드러나려다가 이제 그 가치가 좀 드러나려다가 이제 뭐 검찰에 공격받고 어쩌고 하는 그 정치적 그 경량에 휩쓸리면서 그게 좀 드러나려다가 만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쿠팡에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수수료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쿠팡을 딱 이제 우회적으로 압박해서 수수료 인상을 취소시키면서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그 그 갈채를 받았던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그 계곡 불법 점유
아, 그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례를 빗대서 한 거라면서요. 커피 제로에 120원이라는 게. 커피 제로 120원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커피 제로 120원은 딱 그거죠. 그 항상 이재명 후보는 그 발췌 당해왔거든요. 네. 발췌 편집. 그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한 얘기는 커피 재료는 120원인데 우리가 이 가격에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은 이 가격에 커피를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월세 뭐 해서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편집되냐면 커피 원가는 120원인데 왜 몇천 원 커피 한 잔 받냐. 자영업자들이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재명이 말한 것처럼 발췌 편집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그래서 그 계곡 불법 점유를 철폐시켰잖아요. 예. 굉장히 그 과단성 있게. 그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아니, 그런 그래서 좋은 것. 잠깐 예. 그 댓글에 예. 그거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발언했냐고 두 분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실제로 작가님. 네.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지 않습니까? 각종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요. 그럼 저분이 되고 나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런 건 정말 아마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행정가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통 행정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임기 초 1, 2년밖에 없습니다. 보통 임기 초 1, 2년간 일하고 나머지는 그걸 유지하는 데도 이제 급급하고요. 그리고 보통 행정 시청이나 이렇게 도청이나 공무원들은 그 승진 전까지 열심히 일하시고요. 네. 승진 후 일 안 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정부도 아마 결과는 봐야겠지만 아마 1, 2년간 엄청 열심히 일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3년간은 그걸 또 유지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본인이 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더 할 수도 없다.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보복하냐 이 발언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저께 개헌을 드디어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왜 말을 안 할까? 주변에서 약간 그랬던 개헌을 드디어 꺼내셨어요. 네. 그러면서 만약에 연임 제도가 들어가도 현재 이 개헌이 되는 현재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또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바깥 다른 경쟁사에서는 3년으로 줄이고 가자 또 이렇게 또 왔는데 어저께 개헌의 발언은 실제 좀 불이 붙겠지요. 이제는 당선이 굉장히 가능한 분이 언급을 하셨고. 예, 근데 그 개헌이란 게 사실 몇 년 됐죠. 이미 그 개헌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의 그 87년 체제 60 헌법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온 거 아니냐. 예. 예, 이게 지금은 그때는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사실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87년 헌법을 좌나 우나 지금까지 신성시해서 모셔왔던 거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7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었으나 그 선언을 한 건 어쨌든 국민의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선언을 한 건 어쨌든 노태우였고. 그렇죠. 그래서 야합했던. 예, 그리고 가장 처음 87년 헌정 체제에서 가장 처음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도 노태우였죠. 그래서 보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인하고 만든 우리가 패배의 결과로서 우리가 피 흘린 결과로서 만들어진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참여한 우리가 주도한 체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87년 체제에 의해서 3당 합당도 이뤄졌고 3당 합당을 통해서 지금 국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의 역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보수 세력에게도 우리의 역사예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는 말할 것도 없이 성스러운 민주화 투쟁에 의해서 쟁취한 헌법이 87년 60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자의 감수성과 이게 다 맞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끌어온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의제기 없이. 예. 근데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눈치를 볼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실용보수라서 실무적인 얘기를 해야 돼서 그냥 먼저 꺼낸 거예요. 이제 개헌할 때 되지 않았냐라는 말을 먼저 하고 또 돌을 맞겠죠. 언제나 그랬듯이. 예. 근데 개헌할 때 됐죠, 사실.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왜 개헌 얘기를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했고 주창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엄청 공격을 받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굳이 개헌 재개 안 하셔도 되는데 재개한 건 보니까 정말 약속은 지키는구나. 예, 본인이 했던 약속은 정말 지키고 그리고 그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말로 던져놓고 그다음 뭐 한참 뒤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다 준비해놓고 발표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다 스터디가 끝난 상태에서 발표하는 그런 게 것 아닐까. 같네요. 그리고 저는 그 발언이 어제 5.18 그 광주였다는 점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개헌은 대통령 연임이고 뭐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5.18 정신을 헌법에다가 못 박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개헌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게 본인의 대통령 당선에 딱히 유리할 것도 없고 더 어떻게 보면 논란이 생기고 더 공박을 당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은 가장 유리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 그 얘기를 정말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정도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실물적인 사람이고 네. 예, 정말 실천적인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식물적인, 실천적인. 실천적인. 예. 그런 부분이 저희 책에 다 녹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에 다 녹여 있습니다. 지금 사실 더 모시려고 했는데 못 오시는 이유가 지역을 지금 다지는 분들이 이 안에 지금 TK 정말 TK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작가님, 네. 이거 선거 끝나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 왜냐하면, 끝나도 이게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히 특정 후보를 막 응원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 후보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거든요.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싫든 좋든 이제 알아야만 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그래서 이 책 여기 있습니다. 읽고 판단하시면 돼요. 라는 차원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꼭 뭐 대선 전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K가 보는 이재명에 예, 대한 예. 부분도 명확하게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좋겠죠. 제가 독자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운 거는 내가 잘 몰랐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저조차도 사실은 소위 이제 저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개인의 역사와 사회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진보와 보수 안에서 스스로 갈등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많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분이 뭔지도 모르겠는 지경까지 오는 솔직히 그런 상황. 그럼 뭐 꼭 커밍아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사고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탁 선을 그어서 택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의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교훈을 책에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스승님들을 만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50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나오시겠지만 두 분도 시청자님께 또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책은 읽어야 하는 게 사는 거다라는 강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 이 책을 읽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책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네, 그 이재명은 도구다. 네, 그 도구를 쓰는 방법이 이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꼭 사서 읽어보시 바랍니다. 선거 끝나고 좀 편해지면요. 약간 후일담을 우리 서분 교수님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오늘 저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참고자를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누가 될까 봐 함부로 안 여쭤봤습니다. 아까 특종한 2개 말씀드렸어요. 예,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아직도 안 누르셨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고 홍대선 TV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성적표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좀 약간 그걸 하지 못한 지 좀 몇 개월 됐습니다. 예, 당분간은요 그냥 나타나는 곳에 따라오십시오. 저는 홍 작가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을 안 하고요. 정치 한번 해봤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아는 보수 중엔 이재명이 최고였어요.